부자 되고 싶습니다. 가치 투자가 답이구나. 약간 이건 제 자랑인데 약간 손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돈에 대해서는 그쵸. 중요하지 않은 네. 거 아니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열매야 네가 진짜 모르는 거야. 100억 부자들은 200억 부자 부러워하고 200억 부자는 1000억 부자 부러워하고 얼마나 더 아 이미 얼마나 더 성공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 만이네요. 네, 오늘 열마담 비살롱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네네. 잘 먹고 잘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나? 그러면서 오늘 좀 맥주와 함께 네. 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돈이 뭔가요? 돈이 각자 생각하는 돈의 정의?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자유? 저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수단? 가장 철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중섭님은요? 저는 돈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되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워요. 맞아. 이 돈이라는 것이 마치 생명체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다랑 이거를 되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멀리서 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파도가 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하는데 또 되게 한편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되게 까맣고 저 심해에는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뭔가 경외감을 주면서도 아름답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무섭다. 예. 무섭다는 생각이 든 거는 30대쯤 돼서인 것 같아요. 30대쯤에 20대까지는 그런 무섭다는 생각은 별로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뭐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진 않고요. 네. 네, 그냥 무섭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돈 자체보다는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그쵸, 예, 그쵸. 냉혹함. 그렇죠. 예, 예. 아니면은 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돈을 언제부터 이제 돈은 벌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왜냐면은 학생 때는 사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이 없잖아요. 저는 최소한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저희 어머니께 용돈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벌어야 되니까 막 각종 알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이제 좀 깨달으면서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대학생 때. 네, 대학생 때. 중섭님은요?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는 뭐 그냥 이제 용돈 받고 생활을 하다가 대학생 때 이제 그 학교 가면은 이제 놀 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소비 수준도 뭐 중고등학생 때 뭐 해봐야 PC방 가거나 뭐 어디 뭐 매점에서 빵 사 먹거나 뭐 이런 수준인데 이제 딱 성인이 돼버리면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니까 돈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과외를 한다든지 하면서 돈을 벌 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두 분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생애 최초의 뭔가 투자, 뭐 재테크 이런 거 언제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돈에 대해서 관심을 더 깊이 이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사실 건축공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건축공학과 출신 공돌인데 이쪽 그 금융 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사실 1학년 때 이제 그 건축 설계를 하면서 나한테 이게 건축 설계 쪽에 재능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러면 돈을 벌어야겠다. 왜냐면은 건축 설계가 결국 돈을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설계가 되지 건축가의 그런 생각대로 설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건축주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렇게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은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금융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때요?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어, 2학년 왜 때. 1학년 때. 되게 빠르셨다.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말도 네네. 군대 가기 전에요? 네, 그때 그래서 고대 투자 동아리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 예. 그래서 학교까지 밝히시고. 네, 그러네요. TMI로. 이거는 잘라도 돼요.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투자 동아리를 만들면서 그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사실 학교에서 약간 그 당시에는 돈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는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돈에 대한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무슨
돈 얘기를 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예, 있었죠. 쉬쉬하는 막 분위기가 있었어요. 돈 얘기를 많이 하면은 좀 속물처럼 보이거나 맞아요. 예, 약간 쟤는 좀 약간 이런 시선으로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예. 속물 막 이런 느낌이었죠, 진짜. 네네네네. 근데 어쨌든 저는 당시에 그런 금융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식 투자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1학년 때 그때도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돈을 좀 맡겨주셔가지고 물론 홀라당 다 날려먹었어요. 막 시작한 아들한테 굉장히 믿음이 있으셨나 봐요. 저는 그 당시에 이쪽 분야가 상당히 어쨌든 간에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분야다. 아니 그 얘기가 네. 아니라 아들에 대한 신뢰가 신뢰가- 어지간치 있지 않으면 아. 주식을 막 시작하는 대학교 2학년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투자를 처음 접하면서 이제 본격 휴학까지 하고 당시에 학교 휴학까지 하고 주식 투자를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그럼 예. 전업으로 그냥. 전업으로. 예. 오. 그러면서 그 당시에 IT 버블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충 나이가 나오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IT 버블을 정면으로 맞았죠. 그때. 그래서 이게 상승장도 겪어봤지만 하락장에서도 이제 계속 왜 그 당시에는 왜 상승장과 하락장이 이렇게 흐름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니까 그냥 그 버블이 꺼질 때 그냥 그 타격을 정면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투자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스터디라는 걸 좀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투자 대회도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근데 당시에 그 투자 동아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10명이면 9명이 돈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같은 학교였는데, 근데 딱 한 명이 벌었잖아요. 그 10% 만에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하죠. 나는 다 잃었는데 너는 어떻게 벌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같이 투자를 했다, 자기는. 나머지 9명은 다 데이 트레이딩.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니까 막 저도 그 당시에 그 경영대에 그게 트레이딩 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짱 막혀가지고 거기에서 트레이딩 룸에서 계속 이렇게 그 트레이딩을 하면서 매일 데이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 차트를 계속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매일 거의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9명은 전부 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 수업 거의 안 나오고 트레이딩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9명은 다 그렇게 돈을 다 잃고 이제 한 명만 돈을 번 사람이 가치 투자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럼 가치 투자가 답이구나. 장기 투자가 답이다. 이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그 회계학부터 해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금융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냥 지나가는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1시간 동안 이제 동현님의 투자 일대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만 그 그런가? 외에 이건 진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사이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네. 또 성공과 좌절을 맛봤을 그렇죠. 텐데 항상 이제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렇죠. 아니 근데 동현님은 지금 부동산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주식 동아리 하신 것도 처음 들었고 근데 아픈 역사가 많이 있었던 아픈 역사가 많았어요. 사실 많이 날려먹었기도 했죠. 예. 그리고 오늘의 이 담대한 해외 부동산 큰 거를 주도하는 주름 잡는 아이비 멤버가 되셨군요. 네. 오히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해요. 요즘 보이는 의연함은 이미 20대 등락을 다 그렇죠. 겪고 갈기갈기 이제 그렇죠. 찢겨가지고 이제는 뭐 그 당시에는 왜 학생이니까 사실 10만 원, 막 20만 원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루에 막 등락이 막 50만 원, 60만 원씩 막 왔다 갔다 하니까 50만 원 잃은 날은 점심에 밥맛도 없고 이런 경험도 하고 막 했었죠. 요즘도 주식 하세요? 요즘은 안 해요. 네. 아니 뭐야 근데 십몇 년 동안 그런 경험을 쌓았는데 왜 안 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게을러서 그래요, 제가.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주식 투자를 이제 결국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동아리에서 다 이제 스터디를 하고 하면서 느낀 거는 장기 투자를 하고 그러면 그 투자를 하려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알아야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왜 그게 이제 그 앙드레 코스탈리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 나오는 핵심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근데 인내를 하려면 이 기업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려면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죠.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걸 하기에는 회사 생활하면서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개별 주식 투자는 이제 그래서 안 하기 시작을 했죠. 열매님 어떠세요? 주식 투자 하세요? 저는 네 하죠. 아니면 열매님은 이제 돈 스토리. 돈 스토리. 어떻게 어떻게 이제 투자를 관심을 시작했는지. 가지겠고 뭐 최초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게 대학 가기 전까지는 돈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다가 대학교 때 저도 전공이 건축인데 건축이 다른 예술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다른 예술은 뭔가 재료를 사다가 내가 혼자 해볼 수가 있는데 건축은 내가 내 땅 사서 건물을 짓는 거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네. 해보는 게 어딨어. 집을 지으면 계속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돈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없으면 이거를 돈이 있는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와서 오더를 받아야만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연습해 보려면 뭐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를 지어 보려면 이건 얼마가 필요한 걸까? 배포가 크셨네요. 네. 뭐, 아니 몇 억짜리 집 한 채 지어보는 것도 돈이 쉽지 않은데. 없는데 내가 평생에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으면 언제 누구를 만나야 그런 일이 평생 오는 거지? 이래서 갑자기 돈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일단 대기업에 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이랬는데 저축을 하고 펀드를 가입하고 했어요. 2000년대 나이가 나오지만 2000년대 제가 2003년부터 직장 생활 시작했는데 그때는 펀드 가입이 열풍이었거든요. 3, 4, 5 계속 적립식으로 넣었는데 1년 수익률이 막 좋고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아버지가 통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통장을 주실 분이 아닌데 무슨 통장인가. 대학교 때 네가 공부를 못하고 장학금도 못 받았고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으니 등록금, 학자금 대출을 잘 지금부터 갚아보아라. 몇 월 며칠부터 매월 얼마씩 학자금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이제 압박이 난데없이 날라왔고 그때 당시에 대출 되게 무서웠을 텐데. 대출이란 거에 대해서. 다행히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미. 네,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고 일단은 갚으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갚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신 이 대출은 거의 최저금리에 지금으로 치면 제일 늦게 갚아도 되는 아주 좋은 조건의 대출이었던 거예요. 그걸 그렇게 무섭게 급하게 갚을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개념이 없잖아요. 빚은 무조건 나쁜 거니까 이거부터 갚아야 돼. 그리고 갚고 남는 돈을 저축을 하려고 하고 펀드를 가입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빚은 나쁘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희한하게 금융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교육이 뭐랄까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도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특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서점 가서 뭐 워런 버핏 책 찾아서 이렇게 보고 아니면 뭐 재무회계 이런 거 보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이상 대중적이지도 않았고 뭔가 이렇게 통로도 많이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말씀하신 워런 버핏 책이나 경제 경영 책들은 기업 경영이나 아니면 아예 더 큰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지 개인이 라이프 사이클에 어느 단계에 무슨 교육이 기본이고 죽을 때까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재테크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잖아요. 네네네네. 대학 교육이 없죠. 아직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실 재테크 책을 뭘 봐야 되는지를 이렇게 공유된 컨텐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책 중에 하나가 투기의 역사라는 책인데 금융투기의 역사. 근데 그 책도 제가 2010년에 읽었어요. 근데 2010년에 읽은 이유가 사실 두 번의 그 충격을 맞았죠. IT 버블과 그 금융위기 충격을 맞은 직후에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왜 이 책을 2000년도 초반이나 이럴 때는 못 봤을까? 읽어도 감흥이 없었을걸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막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중에 있는 책도 이렇게 되게 너무 많아요.
책도 너무 많은 지금 현재는 너무 많고 그 당시에는 너무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컨텐츠가 많긴 하지만은 사실 이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인지 이게 이 사람들이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그쵸. 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네, 개인에 대한 재무 교육은 네.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용돈기 입장 한 3학년 때? 그때 맞아요. 이후에는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고 지나가고 나면은 경영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는데 아니 솔직히 남의 회사와 국가 경영은 신경 쓰면서 네. 우리 집안이랑 내 지갑에 대한 관리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맞아요. 사실 그때 어렸을 때 배운 그것도 그 용돈기 입장이라는 것도 저축과 소비에 대한 내용이지 투자에 대한 거는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 사실. 중선님 어때요? 중섭님은요? 네.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는데 그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처음 그런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간접 투자로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모 회사의 어떤 그 브릭스 펀드, 뭐 차이나 펀드 이제 이런 게 모 회사 한때 떠오른다. 이제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모르는 학생이고 그냥 이제 과외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받은 쌈짓돈을 이제 제 그 학생증이 연결된 그 계좌에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나가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뭐 학생증 볼 일 있어서 은행을 갔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포스터들이. 그래서 이제 그 문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요새 되게 잘 나간다는 거예요. 막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혹하는 마음에 묻지마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때는 그래 뭐 중국 뭐 되게 빠르게 클 것 같고 뭐 넥스트 이게 아시아에서 되게 큰 나라가 될 수 있겠지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웬걸 이게 딱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가 꼭지였던 거죠. 제가 샀을 때가 마이너스가 엄청 됐어요. 마이너스가 엄청 됐는데 그때 이제 좀 뭐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돈을 남한테 맡기는 게 되게 위험한 거구나.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저는 치킨 만드는 법을 몰라요. 근데 이 치킨 만드는 법을 그냥 아웃소싱을 하고 이걸 이제 사 먹어도 제 인생에서 막 크게 막 달라질 바는 없잖아요. 여기 뭐 독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뭐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만드는 방법 모르는데 그냥 남이 이제 잘하시는 분한테 이걸 아웃소싱해서 그걸 사면은 저한테 큰 뭐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돈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모르고 누군가한테 아웃소싱을 해버리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너무 좀 맞아. 파괴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학생이니까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뭐 까여봐야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뭐 이제 이 정도였는데 만약에 제가 뭐 어떤 뭐 결혼을 준비하고 온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이가 있는 뭐 가장이라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이게 파괴적인 결과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이걸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워런 버핏 책도 좀 찾아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랑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돈이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뭐 미국에서 뭐가 있었다더라, 한국에서 뭐가 있었다더라, 아니면 어떤 기업이 뭘 했다더라, 막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촉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또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마치 이제 저는 이게 되게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뭐 대학생 때 했는데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가설을 딱 세우고 이 기업을 뭐 이 기업의 주식을 이제 샀는데 이게 뭐 얼마 후에 이제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약간 내가 이걸 맞았다 그 증명했다 이제 이게 저는 되게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고 잘하지도 못했고 그냥 제 나름의 논거를 세우고 무언가를 사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존버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수익률로 다가올 때 되게 큰 기쁨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굴곡도 많았죠. 굴곡도 많았는데 저는 존버를 엄청 오래 해야 될 때도 있고. 네네네 정말 강제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거 제 자랑인데 약간 손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마이너스가 엄청 돼도 오히려 고마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 대상으로 어떤 A라는 주식을 샀는데 이게 더 싸졌어요. 체크를 해봐요. A를 샀을 때 내 그 나름의 이제 근거가 있었을 거잖아요. 안 변했어. 그럼 더 싸졌으니까 더 사요.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아니 이게 교과서에 나오지만 이게 멘탈이 보통이 아닌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기질에 맞았던 거예요. 그런 투자가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서 이게 이렇게 이제 또 그 V자 커브를 그리면은 그럼 또 이제 이게 몇 번의 그 경험이 반복이 되니까 투자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존버는 승리한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세웠던 가설들을 계속 이제 재점검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어떤 지적인 게임이었어요. 저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즐거운데 이제 요새에 이제 사람들이 좀 투자나 돈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저희가 예전에와는 달리 그런 이제 그 서점에 가도 베스트셀러 중에 이제 그렇게 차지하는 책들이 되게 많고 돈이나 투자에 대해서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투자라고는 진짜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지난 몇 년간 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 양질의 정보를 얻는다기보다는 너무 조금 자극적이고 뭐 이제 투자가 아닌 약간 투기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는 걸 저는 많이 봐가지고 되게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근데 지금 투자랑 투기 말씀하셔가지고 네네네. 또 되게 논란이 많은 그렇죠. 논쟁거리잖아요. 네네. 차이가 뭐예요? 자기가 뭘 투자하는지 알고 이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알고 하는 거는 투자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요. 그걸 모르고 하는 건 투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의를 하는데 동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사실 투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거고 투기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이게 뭐 투기꾼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그냥 그 한번 차트 그 차트만 보고 이게 하는 거는 투기. 그 단기적이고 그리고 그거를 내 돈이 아니라 차입을 또 레버리지 엄청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는 거를 투기. 또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장기적인 시각에 맞춰 자기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나 아니면은 뭔가 훨씬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 왜냐면은 그 투자자. 왜냐면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도 어려워요, 사실. 중간에 이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이런 투자의 기간과 그리고 레버리지의 유무. 이게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의 경우는 사실 둘 다 큰 차이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나누자면 실패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감당 가능한 거는 맞아. 투자. 그래야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다 없어져도 괜찮고. 네. 하지만 각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잠깐만 빌려서 너 갖고 오르면 빨리 팔면 이거 갚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쉬운 맞아요. 예의 투기가 될 수 있는 게 계획이 약간만 틀어져도 책임을 못 지는 경우는 투기였다라고 사람들이 대체로 그 결과를 보고 네.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실패는 있지만 투자에 실패했다고 뭐 누가 잡아가거나 남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고 보통 네. 본인이 감당 가능한데 투기는 잘못해서 실패하면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럴 수 감당을 있죠. 못하는 일이 생기면 투기다. 그게 부동산 갭 투자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갭 투자를 뭐 사이클 잘 맞춰서 부자 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어떤 경우로 좀 싫어하냐면 전세 보증금을 못 내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레버리지를 계속 일으켜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물 자산이 아니고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었으면 금 갖고 투기하다 망해서 돈만 다 날아가고 없어졌다. 뭐 그 사람만 피해니까. 나만 피해인데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이 사람한테 맡긴 건데 이거를 때가 됐는데 계약 만료해도 못 돌려주는 일이 생기면 이거는 투기다.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너무 또 투자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주의를 환기해서 돈 돈으로. 얘기로 다시 넘어오잖아요. 돈은 투자인가 봐. 갑자기 그렇죠. 뭐 투자는 돈의 뭐 하위 요소 혹은 어떤 격가지죠. 돈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이제 부자잖아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아니면 이미 부자신가요? 부자 되고 싶습니다. 동현이 이미 아직 부자시죠? 배가 고파요. 해야죠. 배가 많이 고파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좀 재미있는 게 예전에 어떤 CF에서 부자 되세요 그 말이 되게 파격이었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 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 이런 부자, 물질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덥시죠 이게. 약간 이제 그게 되게 뭔가 솔직하지 않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요새는 덕담처럼 그냥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별로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약간 되게 웃긴 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음. 그 당시에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속물적이고 되게 터부시됐는데 지금은 너무 천민자본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천민자본주의는 또 뭐야?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죠. 뭐. 네. 일은 최소로 하시고 아주 부자 되세요라든지 네네네네. 그런 식의 이제 네네네. 뭐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버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뭐라면 희화화시키는. 그러니까 약간 너무 돈에 이게 더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쵸. 돈 그 네. 자체를 너무 숭배를 한다고 해야 되나? 물신숭배. 네. 네. 약간 그런 경향이 보여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게 돈이 사실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발명품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우리의 하인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이게 되게 주인으로 군림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이게 되게 본질적인 질문인데 우리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아마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도 99%는 되게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어느 정도는 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아름다운 섬을 사서 거기에 뭔가를 지어서 뭐를 하고 싶어. 아니 섬을 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그 집 한 채도 못 사면서 무슨 사회에 큰일을 할 거야라는 사람이 돈이 너무 없으면 아니 그냥 너나 잘 먹고 사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돈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제약이니까 그걸 좀 키우고 싶다. 지금보다 좀 더 영향력? 네, 영향력도 크고 선한 영향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일단 파이를 좀 키우기 위해서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고 사실 더 솔직한 거는 자유롭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더 구속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모순?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열매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 있으면 얼마가 더 있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딜레마죠. 네. 이만큼 있으면 이제 자유로울지 여기만 정도만 있으면 자유로울지. 네, 그러니까 기대치와 그 소득의 차이가 행복의 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소득을 못 높이면 기대치를 낮추면 되잖아요. 소비를 줄이면 되죠. 극단적으로. 그래서 소비가 가장 극단적으로 낮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자유롭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니까 어려운 문제죠.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거를 물어보고 그래. 그래서 네 중섭님은요? 저는 마지막에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동현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돈이 뭐라고 생각하냐 네. 이 질문하고 좀 저는 일맥상통해요 대답이. 왜냐면은 저는 일단 인생의 목표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복을 하려면은 거기에 기저에는 안정감과 어느 정도의 평안함은 있어야 행복이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가 되려면 이 안정감과 부자가 되려는 목적은 이 안정감과 평안함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동현님 오래 본 거는 아니지만 나름 꽤 오래 봤는데 굉장히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평안해 보이고 안정감이 있는 분인데 뭐 이미 얼마나 더 성공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보다는 얼마나 더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미 이제 걱정도 안 하고 막 약간 그 티어로 구분하자면 거의 나무늘보 정도인데.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의 수준이라는 거는
뭐 얼마나 더? 그게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어도 어떤 리스크에 있어서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생활 상태가 변함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큰 부분이 사실 저 하나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돈이 크게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미래 또 이제 자녀의 이제 교육 부분에서 이제 또 돈을 또 투자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서포트를 못 해준다면 그것도 상당히 또 행복감에 많은 저해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평생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정도, 그 정도인 거죠. 이 안정감 100년 가도록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이 정도인데 뭐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안정감이 충족이 되겠다. 이런 근데 게 그걸 있으세요? 딱 기준이? 그 설정을 못 하는 게 물론 기준이 있어요. 일단 뭐 대출 없는 집, 뭐 당연히 대출 없는 차, 뭐 그 대출 엄청 싫어하는 대출 엄청 독일인 싫어요. 같은 마인드로 맞아요. 레버리지 싫어하시는 걸로. 되게 그 리스크가 완전히 그 해지가 된 상태에서 또 이제 그래도 그 외에 이제 캐시로 내가 한 뭐 예를 요즘 100살 시대니까 100살까지 뭐 아껴 써서 쓰면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정도. 물론 연금 포함해서. 거봐 진짜 네. 100년이었어요. 네. 그렇죠. 요새는 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노후가 또 네. 그래서 연금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 만족되는 게 이제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수준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경기 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얼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저는 금액으로 목표를 꽤 오랫동안 가져오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얼마였냐면 20대에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30에는 1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전에 학자금 대출 다 갚고 뭐 네네네. 하고 나서도 넷 캐시로 1억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었고 40부터의 목표는 자산 개념으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자산이 40에는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50에는 100억. 그러고 나면 내가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40이 넘어가고 제가 40대 중반이 가까우면서 인플레이션을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 제가 20대에 생각한 40의 10억이랑 실제 40대가 되어서의 10억의 가치가 너무 달라져 있고요. 그렇죠. 네. 제가 그 20대에는 경영학도 몰랐고 경제학도 몰랐고 중간에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애초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네. 그러니까 물론 50에 100억이 뭐 다가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꿈을 내가 너무 작게 잡아서 진짜 이건 그야말로 나의 개인의 가정생활 정도를 목표로 생각했구나.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내 꿈은 더 커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환갑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는 걸로 할까? 되게 꿈이니까. 네네. 네. 누구나 판타지는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저 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짐바브웨 가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화폐 단위가 이게 바뀌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군요.